일제의 강점과 수탈, 동족 간의 전쟁,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 우리 현대사에는 수많은 비극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500년 전통의 조선을 멸망시킨 것일까? 네, 조선시대에는 부정부패 매관 매직이 많이 일어났고 이는 곧 삼정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족징 인징, 군포를 친척 이웃 단위로 납부, 부당하게 징수하는 병역세. 백골징포,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 황구첨정, 갓난아기에게 세금을 부과. 이에 백성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이는 곳곳에서 밀란으로 이어졌다.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개혁에 실패하여 제국주의 열강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면서 500년 역사는 막을 내린다. 그러한 공직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공직기관으로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선 중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정약용. 조선 중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에 져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에게 윤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병폐들의 원인을 파헤쳤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다산의 생가가 남아있다.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여유당. 이곳에서 다산은 1762년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영과 어머니 해남윤씨 사위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난다. 4세 때 천자문을 배우고 어린 시절 자작시제회낼 만큼 총명하였다. 1783년 진사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정조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게 된다. 그리고 1789년 문과에 급제한 후 규장각 초계문신을 거쳐 동부승지, 병조참의 우부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다. 수원시 도로 한복판에 있는 수원화성. 수원화성 축성 시 백성들의 고초가 클 것을 염려한 정약용은 거중기를 설계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경기도 암행어사 시절에는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목민간의 의무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하지만 노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1802년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정약용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을 받게 된다. 9개월이 지난 후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하자 정약용은 서울로 불러와 조사를 받고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에 있는 다산초당. 정약용의 유배 생활 중인 1803년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다. 황구첨정과 백골징포에 시달리다 못한 농부가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것이다. 이는 다산이 유배 중에 지은 시인 애절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절량. 갈반마을 젊은 하나 울음도 서러워라. 동원향에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네. 군인 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로부터 남자 절양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이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병적에 실리나니
반려가 억울함 호소하려도 범 같은 문직이 버티어 섰고 이정이 호통하여 소마저 끌고 갔네. 남편이 칼 갈아 방 안으로 들어가자 붉은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애절량은 다산이 전라도 광진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사연을 듣고 지은 시입니다. 7원 29로 구성된 애절량은 극적인 상황을 잘 포착하여 당시 피지배층이 당하던 또한 정치를 고발한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진에서의 18년 유배 생활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승화시켜 경세학과 경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이루게 된다. 그 예로는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가 있다. 목민심서는 목민관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공직자 윤리규범이다. 목민심서에는 부임, 율기, 봉공, 예민 등 모두 12부로 구성되었고 각 부가 다시 6조로 나뉘어 모두 72조로 편지되었다. 그중 부임, 율기, 봉공, 예민에는 목민간의 기본을 논하면서 공직에 임하는 마음가짐, 즉 항상 청렴하고 백성에게 봉사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왕에는 인사와 재정, 규범과 법률, 위기극복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기준과 방법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회관에는 목민관으로서 지방관이 전보되거나 퇴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 처신에 대해 나와 있다. 목민심서 12편 72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부임과 율기이다. 부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제 수령 맞이에 필요한 말의 사용료는 이미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왕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침구와 의복 이외에 책을 한 술에 싣고 간다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 될 것이다. 부임하는 길에는 오직 엄하고 온화하며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이튿날 새벽에 출근하여 정사에 임한다. 이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본질적인 패단이 무엇인지 묻고 의견을 구할 것이다. 이는 경험이 없는 수령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지적하며 자세한 행동 지침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자신도 모르게 낭비되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검소한 행장의 중요성, 수령의 행동, 말투, 마음가짐과 취임 후 기상시간까지 실제 수령이 임지에 도착한 뒤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율기는 수령이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일상적 몸가짐까지 규율하였다. 6조의 구성은 칙궁, 청심, 재가, 병객, 절용, 낚시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대로 바른 몸가짐, 청렴한 마음, 집안을 다스림, 청탁을 물리침, 씀씀이를 절약함,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몸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정중하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도리다. 공사에 여가가 있거든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안정시켜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단단히 단속하고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로운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겸약해야 한다.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기꺼이 베푸는 것은 덕을 삼는 근본이다. 전란을 당하여 몹시 어수선할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그 옛날의 농민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시대 우리 공직자들은 농민심서를 통해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다산 초당을 내려가는 길에 한 건설 현장이 보인다. 이곳은 바로 2020년에 건설 예정인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다산 초당이 옆에 있는 이곳에서 다산의 정신을 받고 청렴한 공무원이 나오길 바라본다.